법 왜곡죄 드디어 법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통과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법 왜곡죄의 탄핵, 법 왜곡죄의 타겟 1호 타겟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그 상황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고요.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음 주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본회의 통과시키고 1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게 아닐까, 그런 사정을 짐작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탄핵하고 이 형사로의 법 왜곡죄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도대체 탄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에도 뭐 탄핵한다 말만 나왔지만은 차마 못 꺼냈던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을 지금 입법부가 탄핵안을 올리냐, 그렇게 국민적인 역풍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고 나서 드디어 탄핵안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올리겠다라고 했냐면은 이성윤 최고위원 그 친청계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인사로 지금 이제 꼽히고 있죠. 이성윤 최고위원이 탄핵안을 다음 주에 뭐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배신했다. 윤석열이 임명했으니 사퇴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 국민들이 사형을 요구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뭐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도대체 아니 유죄 판결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이거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 특히나 뭐 사형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었으니까 특검의 구형 그대로를 선고하는 거는 안 맞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라는 게 여당의 최고위원이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로 지금 이걸 내세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일보의 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탄핵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 왜곡죄를 적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대체 법 왜곡죄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 법이 통과가 되니까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정말 징역 갈 거를 걱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법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 왜곡죄가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형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법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법 123조에 이 법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이 됐고, 판사,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형이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음부터 좀 모호하죠.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뭐 걸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좀 드시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형이 굉장히 센 게 10년 이하, 그러니까는 최대 10년까지, 법정형 최대 10년까지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 검사들이 무슨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이면. 아니, 이게 사실 권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게, 만약에 피고인이 기소가 됐는데 유죄가 나잖아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 권익을 해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형이 이게 무서운 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뭐가 없어요.
벌금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형이 안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만 나오더라도 판사직, 검사직을 박탈당할 수가 있다. 왜냐? 지금 판사, 검사들 같은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이 뭐 징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판사직, 검사직에서 쫓겨나지 않게 그렇게 법이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법정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벌금형이 없으니까 그냥 이 법으로 유죄만 나오더라도 바로 판검사에서 잘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자, 다음 각호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각호가 뭔지 볼게요. 자, 1호가 뭐냐면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아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거 그냥 그야말로 적용하는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판사가 너 알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법을 이상하게 적용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판검사의 머릿속을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법에 대한 해석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검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 뒤집히거나 2심에서 뒤집히거나 아니면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거나 이러면은 지금 기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너 알고 그런 거지, 이러고 판사 검사를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나거나 무혐의가 나거나 아니면은 2심에서 뒤집히거나 이러면은 너 알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호 보겠습니다. 지금 3호 내용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제가 보기엔 이제 이 조항이 지금 가장 위험해요. 사실 보통의 어떤 그 형사 사건들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부인하잖아요. 본인은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해서 이거는 뭐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사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법 왜곡죄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니까 이게 적법한 증거가 아닌데 네 맘대로 유죄 판결한 거 아니야?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당신 맘대로 지금 유죄 판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판사들 사이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이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알면서도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판검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다는, 내가 보니까 네가 이거 증거 없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관심법 수사를 할 수 있다. 관심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외국제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증거 없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나 기소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검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식의 관심법 수사, 관심법 재판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지금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뭐 적용 범위를 줄였다 그러죠. 형사로만 줄였다 그러죠. 근데 사실 문제는 형사잖아요. 우리가 첨예하게 다투고 감옥 가네 안 가네가 갈려지는 게 사실 형사잖아요. 민사는 애초에 사실 큰 관심이 없는 영역인데 이거를 형사로 줄였다고 해도 위헌성이 당연히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뭐 보인다, 뭐 의도 부분이라든지 어떤 의도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이런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 재량적 범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소가 안 되고 유죄 판결이 안 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판검사가 피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소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를 정말
괴롭히는 목적으로는 10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도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테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뭐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고 지금 의심받는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강선우, 김경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재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뭐 증거 신청 이거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당신이 지금 이거 지금 나한테 부당하게 지금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재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권 실세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다가 바로 담당 판사를 법 왜곡죄로 이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재판하다가 자기가 재판 지금 조사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조사를 받느냐? 이게 또 치욕적인 게 법 왜곡죄 수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이거를 정말 한 손에 쥐고 다 찌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겁니다. 판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검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경찰한테 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지적을 했냐면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 어제 법 통과될 때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실명으로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는데 바로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이 그랬어요. 나도 검찰 수사 피해 입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돼서 가족들도 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십몇 년 넘게 검찰 수사 받았고 심지어 뭐 정보당국의 사찰까지 받고 해서 나도 피해자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가 법을 왜곡을 했는지 검사가 법을 왜곡을 했는지 부당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이거를 경찰이 판단하는 거 이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판검사를 압박을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진짜 법치주의 붕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법 왜곡죄가 이렇게 이 국회 통과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실세,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소돼서 수사가 되기도 어렵겠죠. 근데 어렵게 수사나 기소가 되더라도 담당 판사나 검사를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드는 국면에서 법 왜곡죄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판사들 자기 검열을 하겠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판사들이 이제 눈치 보느라 재판 제대로 못하고 피고인이 된 이런 강력한 실세들, 정권 실세들이 요구하는 사항 다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검열하는 거죠.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거 법 왜곡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눈치 당연히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권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관은 있으니까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만 가혹하겠어요? 힘없는 서민들한테만 가혹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니까 1,050원짜리 초코파이 수사는 가혹하게 하고 정권 실세가 뒷돈받은 사안은 애써 못 본 척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정말 진짜 엉터리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사실 진짜 법 왜곡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장동 항소포기 같은 그런 장면에서 법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대장동 업자들한테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항소포기 이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법 왜곡죄 조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법 왜곡죄 구성 요건에 딱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판사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분명히 항소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서 대장동 업자들한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하행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는 정말 이 조항에 명확하게 포섭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하면서 이를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재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 수사하고 나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법 왜곡죄 1호 사건으로 딱 꼽힐 만한 사건이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안 하겠죠.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니까 정말 법 왜곡죄를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판검사의 법 왜곡 행태를 처벌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1호 사건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죠. 이거야말로 정말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법 왜곡인데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야 합니까? 바로 야당이 나서야 되죠. 야당이 나서서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뭐 필리버스터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냥 법 통과돼 버렸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야당에 대한 이런 국민적 지지가 너무나 낮고 정통성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엊그제 조사한 거 지금 국민의힘 거의 사상 최저 아닙니까? 17%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래 지금 야당까지도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주눈 뜨고 봐야겠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 지지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하고 절연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1심 나오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나오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판사 출신이 1심이 나왔는데 이 정도 증거로 1심이 나왔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도대체 할 얘기인지 정말 의심스럽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하고 오히려 지금 절연을 설연한다. 거의 그냥 명백하게 지금 윤어게인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합리적인 중도라든지 합리적인 보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조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17%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지지율 17%가 나오는 정말 극우들의 윤어게인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인 중도라든지 보수 입장에서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여당의 이런 무지막지한 횡포와 이런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태에도 사실 목소리도 못 내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힘이 안 실리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냉소하고 자조하고 또 주식 산 사람들은 좋아하고 코스피 6천 넘었다고 좋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법 왜곡죄는 이미 이제 국회 통과가 됐고 아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실현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판검사들이 감옥에 갈까봐 벌벌 떨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이제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게 있죠. 지금 본회의 통과 남아있는 거, 사심제, 이른바 사심제라고 하는, 지금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그 법안 지금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어렵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거를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아니야 이거 헌재 가서 내가 헌법소원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또 소송의 무한루프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누구만 좋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 사심까지 갈 돈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대형 로펌에서 헌재 연구가 출신들이 몸값이 상한가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로 갈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헌재 출신들 정말 비싼 값 주고 고액의 몸값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제가 대형 로펌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 헌재네. 이제 대법원 출신이 아니라 헌재 출신이네. 그렇게 하고 스카우트 뛰어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문제는 헌재 출신 기용해가지고 사심 가더라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거의 적을 것이다. 왜냐? 사실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많은 사건들을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각하로 끝날 텐데 왜 만드냐?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조상으로 대법원 위다. 그런 어떤 그 사법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좀 실질적인 권리 규제나 이런 건 안 되면서 그야말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